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기반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폴리와 라치오의 세리에 A 경기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폴리가 리그 8연승을 거두다가 라치오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시즌 홈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라치오가 어떻게 나폴리를 한번 잡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나폴리는 선발 라인업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메렛, 디로렌조, 라흐마니, 김민재, 올리베라, 앙기사,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로사노, 오시멘, 크바라츠헬리아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올리베라가 선발로 출전한 게 눈에 띄는데요. 원래 출전하던 마리오 후이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올리베라가 그 빈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라치오도 거의 최고 전력 수준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최전방에 임모빌레, 안데르송,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베시노, 루이스 알베르토, 히사이, 로마눌리, 대거 주전들이 출전했습니다. 포메이션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팀 모두 4-3-3 전형을 활용하긴 했는데 정작 경기 내용을 보시면은 라치오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4-3-3 전형보다는 4-4-2 대형으로 나폴리 공격을 막는 장면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나폴리랑 라치오 최근 5경기 결과인데요. 지금 5경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폴리 같은 경우 리그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었죠. 되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라치오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라치오는 3승 1무 1패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네, 경기 장면 보시겠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되게 팽팽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전반 16분 지엘린스키가 답답함에 중거리 슈팅을 시도합니다. 꽤나 먼 거리였는데 코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조금 약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전반 19분에 김민재 선수가 좋은 수비를 펼쳤는데 이게 왜 좋은 수비냐, 그냥 걷어내기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보면은 가슴으로 트래핑을 합니다. 트래핑을 해서 자기 발 앞에 떨구지 않고 옆에 있는 올리베라 선수에게 공을 살짝 내줘요. 올리베라 선수가 다시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김민재 선수가 뒤로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 20분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블락을 했는데요. 전반 20분 박스 안에서 라치오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살짝 뒤에 있다가 이제 슈팅을 시도하려 하는 동작이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몸을 던지면서 블락을 했습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슈팅을 허용했으면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전반 24분입니다. 이게 왜 주요 장면이냐, 이번 경기에서 라치오가 나폴리를 잡기 위해서 들고 나온 맞춤 전술이 있었습니다. 라인을 내린 채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나폴리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패스 루트를 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밀린코비치 사비치나 임모빌레가 투톱처럼 최전방에 2명 형태를 이루면서 로보트카나 앙기사나 올리베라처럼 김민재가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패스 루트를, 그 공간을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방으로 롱볼을 보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라흐마니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스팔레티 감독이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한테 전방으로 보내는 패스를 요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또 비슷한 장면입니다. 김민재 선수랑 라흐마니 선수가 이제 뒤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이 패스 루트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라치오 선수들이 보면은 라인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저렇게 하프라인을 밟고 있거나 그 밑에서 조금 수비라인을 낮게 형성하면서 어떤 뒤에서 패스를 보낼 그런 선수들을 미리 막고 있거나 패스 루트를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로보트카 선수가 조금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기로 패스하면 좀 뺏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계속 패스를 돌리면서 이 수비 블록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라치오 선수들이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패스기를 좀 잘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전반 35분인데요. 이 장면이 좀 이번 경기 라치오의 수비 블록을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기 화면에만 라치오 선수들이 10명,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가 모두 저기 수비 지역에 있는 거죠. 그것도 박스 앞에서 저렇게 촘촘하고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폴리 선수들이 앙귀사라던가 로사노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오시멘도 수비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고 되게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시도했는데 수비 라인이 낮다 보니까 공간이 나질 않아서 저렇게 패스를 돌리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패스를 뺏기면 바로 역습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위험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가 견제를 당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김민재 선수가 좀 왼쪽 측면으로 쳐져 있고 라흐마니가 가운데, 또 오른쪽에 디로렌조, 가끔은 이제 로보트카나 앙기사가 내려와서 후방에서 3명의 선수들을 좀 배치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그런 나폴리의 빌드업 형태를 최근 들어 볼 수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라치오 선수들이 보면은
다 김민재 선수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라흐마니를 견제하는 쪽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전진 패스에 좀 능하니까 그런 패스 루트를 차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바라츠헬리아도 조금 안쪽으로 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고 로보트카도 좀 허리 쪽에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줄 공간이 그러니까 루트가 안 보이는 거죠. 저렇게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왜 자꾸 왼쪽으로 몰리냐. 나폴리는 일단 김민재 선수가 있는 왼쪽에서 조금 좋은 패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김민재 선수가 있는 쪽에 원래는 이제 마리오 후이 선수가 있지만 오늘도 좀 올리베라 선수라는 어떤 공격적인 스타일의 풀백이 있으면서 좀 그쪽으로 공격 전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었고요. 나폴리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휘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또 왼쪽 윙어라서 좀 왼쪽을 통한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또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되는 지엘린스키의 경우도 되게 공격적인 미드필더인데요. 그래서 나폴리의 경우는 좀 왼쪽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라치오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김민재 선수부터 시작되는 왼쪽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영리함이 좀 돋보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빌드업, 그러니까 패스 루트가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는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는 거 그리고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기 위해서 라흐마니아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걸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드리블을 치면은 이제 상대 선수들이 왼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 급하게 딱 방향 전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롱패스를 날립니다. 이게 연결이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워낙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좀 답답함을 느꼈는지 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직접 수비 블록을 한번 흔들면서 롱패스를 시도한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좀 호수비였는데요. 전반 41분 그러니까 라치오가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롱킥을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센터백들을 비롯해서 좀 공간을 내주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한데 김민재 선수가 미리 나와서 좀 헤더로 클리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치로 임모빌레와 좀 경합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두 선수 모두 되게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어떤 신장이나 피지컬이 좋다고 해도 워낙 그 사비치나 임모빌레 같은 경우는 세리에의 잔뼈도 굵고 좀 피지컬을 이용한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인데 김민재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좀 공중볼에서는 압도해버립니다. 이 두 장면이 좀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반 42분에 밀린코비치 사비치와의 경합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머리로 클리어링을 하는데 주심 여기서 파울을 선언해요. 김민재 선수가 살짝 손을 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김민재 선수도 역시 이 파울 선언이 되고 나서 이게 왜 파울이냐 이런 제스처를 보였거든요. 사실 좀 파울이 안 불렸다면 되게 깔끔한 클리어였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뭐 위치가 높아서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전반 43분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임모빌레 쪽으로 오는 공을 걷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임모빌레도 원래 공중볼이 좀 약한 편은 아닌데 김민재 선수가 위치 선정이 좋고 그 타이밍을 잘 잡다 보니까 공중볼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나는데 하프타임에 김민재 선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김민재 선수 아무래도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패스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떠나서 일단 김민재 선수가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보내는 패스가 좀 많았습니다. 전반전에만 4개예요. 근데 아쉽게도 좀 롱패스 성공률이 낮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라치오가 좀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해서 또 오시멘을 좀 견제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롱볼이 잘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수비면에서는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죠. 아까 전반 20분경 결정적인 슈팅을 한번 블럭을 했고요. 걷어내기도 좋았고 리커버리도 3회나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중볼 경합, 아까 계속 말했죠. 밀린코비치, 사비치, 치로 임모빌레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공중볼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전에만 4번의 공중볼 경합에서 모두 성공하면서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상 경합에서는 2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가 워낙 공중볼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다 보니 아무래도 좀 묻히는 그런 기록인 느낌이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나폴리의 공격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나폴리가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상대 수비 라인이 낮게 형성되니까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원터치 패스를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오시멘도 그렇고 좀 공격적인 미드필더인 지엘린스키, 로사노, 크바라츠헬리아 모두가 좀 주고 들어가고 좀 이런 움직임과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 장면도 좀 비슷했습니다. 후반 13분 오시멘이 원터치로 뛰어들어오는 지엘린스키에게 공을 내줍니다. 지엘린스키가 좀 좋은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문 살짝 옆으로 빗나갔어요. 근데 되게 고무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좀 뚫린다, 좀 이런 걸 보여줬던 장면인데 좀 결과가 아쉬운 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가 임모빌레를 막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말했듯이 라치오가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다 보니까 역습 때 전방으로 롱킥을
보내거나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보낸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패스가 좀 공간으로 향했고 또 임모빌레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좀 대처를 한 모습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좀 잘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센터 서클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프라인 위라는 얘기죠. 어느새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서 그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을 차단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나폴리가 패배한 그 결승골 장면인데요. 후반 23분이었습니다. 수비에 가담한 크바라츠엘리아가 공을 제대로 거들하지 못했는데 공이 뒤로 흘러서 베시노에게 향해요. 그러니까 베시노가 달려들면서 그 달려드는 속도를 이용해서 힘을 실어가지고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이게 또 공이 바운드가 돼가지고 골문으로 향하다 보니까 메렛 골키퍼 입장에서도 되게 막기 힘든 코스로 이제 간 거죠. 또 코스도 코스지만 이 속도가 붙다 보니까 뭐 수비 선수들도 좀 대처하기 힘들었고,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굴절되다 보니까 수비도 그렇고 뭐 골키퍼도 그렇고 좀 대응하기 어려웠던 그런 원더골이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뭐 나폴리 선수들 중에 누가 잘못했다 이렇다기보다 뭐 워낙 베시노 선수의 슈팅이 좋다 보니까 실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리가 실점 이후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앙기사 선수가 오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앙기사를 불러들이고 이제 엘마스 선수를 투입하고요. 또 로사노 측면에 좀 변화를 줘야겠다. 측면에 조금 그런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은 상대 수비를 끌어서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노리고 로사노 선수를 교체했던 것 같은데 폴리타노 선수가 대신 투입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두 차례 또 좋은 수비를 펼쳤는데요. 후반 32분이었습니다. 먼저 후방에서 날아오는 공을 일단 차단을 했고요.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하다가 루이스 알베르토의 드리블이 좀 길어지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차단할 수 있겠다 딱 싶어서 앞으로 나가서 차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아까운 장면이었는데 후반 34분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제 혼전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이 김민재 선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살짝 보면 프리헤더에 가까운 그런 위치였는데 되게 헤더도 좋았습니다. 이거는 라치오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김민재 선수로서는 정말 아쉬운, 또 역시 나폴리로서도 되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대를 맞췄죠. 이제 골대 맞춘 데 이어서 이번엔 골키퍼한테 좀 선방으로 인해서 막혔는데,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리그 3호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또 되게 중요한 동점골을 터뜨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무산됐습니다. 나폴리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로보트카, 그러니까 허리 역할 담당한 로보트카를 빼고 조금 더 2선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은돔벨레를 투입해요. 그다음에 지엘린스키를 빼고 공격수인 시메오네를 투입합니다. 오시멘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시메오네를 투입하면서 전방에 2명의 공격수를 배치한 나폴리인데요. 확실하게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 교체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폴리의 좀 마지막 공격 기회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공을 차단한 뒤에 여기서 수비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치고 나갑니다. 공을 주고 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 받은 나폴리 선수가 좀 아쉬운 패스를 보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시간대 이런 패스가 나오면 안 됐는데 오히려 전방으로 찌르는 게 나을 뻔했는데 좀 아쉬운 선택지였습니다. 네, 그렇게 경기는 라치오의 1대0 승리로 종료됐고요. 나폴리는 8경기 연승 이어가지 못하고 9경기째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리 라치오 평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김민재 선수가 6.9점을 받으면서 수비 라인은 물론 나폴리 전체에서 지엘린스키 선수와 함께 최고 평점을 달성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면에서 되게 활약이 좋았고 또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압박을 받는 와중에도 자기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좀 평점을 높게 받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원터치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그런 모습들이 좋았고, 전체적으로 나폴리 미드필더들이 상대 좁은 수비 라인, 그런 좁은 공간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 지엘린스키 선수의 그런 고군분투,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라치오를 보면은 결승골을 넣은 베시노 선수가 8점, 이거 당연한 결과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당연히 좀 세리에 A 정상급 미드필더답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평점 7.2점을 받았습니다.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입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베시노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결승골도 결승골이지만 좀 수비 과정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블록도 2개, 그다음에 걷어내기 5개, 리커버리 4개, 이런 식으로 좀 수비 스탯도 되게 준수했습니다. 지난 경합도 4개 중에 2개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공중볼 경합도 1번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라치오의 컨셉이 어떻게 보면 선수비 후역습이고, 또 나폴리를 상대로도 좀 확실하게 수비를 먼저 잡은 다음에 공격을 시도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경기일수록 세트피스 한 방, 또 중거리 한 방이 경기를 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그랬죠. 베시노 선수의 원더골, 그러니까 중거리 원더골로 경기가 갈렸는데 좀 이런 식으로 팀이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결정적인 골 장면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베시노 선수가 오늘 라치오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언성이어로는 지엘린스키 선수를 선정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당연히 잘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 지엘린스키를 선정했는데 지엘린스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 연결고리 역할도 되게 좋았고 전방에서 2선에서 오시멘과 좀 연계하면서 상대 수비를 그런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여러 차례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스탯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상대 수비, 그러니까 좁은 수비 간격 사이에서 뛰었는데도 터치 58회, 드리블 성공 2회,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향하는 패스 3회 등을 기록했고요. 수비면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태클 성공 1회, 인터셉트, 리커버리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기록을 했고요. 또 지상 경합에서 6번 경합을 시도했는데 그중 5번을 성공시키면서 준수한 경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서 나폴리가 시즌 첫 홈 패배를 당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경기가 끝나고 이번 시즌 나폴리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홈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좀 알려줬습니다. 보면은 13승 2무 1패예요. 그러니까 1패가 아니었으면 13승 2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 라치오가 조금 실리적인 전술을 갖고 나오면서 나폴리 맞춤 전술이었죠. 그러니까 나폴리의 홈에서 나폴리 맞춤 전술로 나폴리의 시즌 첫 홈패배를 안겼습니다. 좀 이렇게 공교롭게도 라치오 감독이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조르지니도 있던 시절 나폴리의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좀 스타일을 당시에 되게 재밌게 만든 감독이었는데 돌고 돌아서 라치오 감독으로 와서 자기 친정팀 나폴리의 홈에서 패배를 안깁니다. 경기 결과로 라치오는 리그 2위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뒤로 인터밀란과 AC밀란이 자리했습니다. 승점 차이 1점이기 때문에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1위 유지했습니다. 대신 2위 라치오와의 승점 차이 17점이고요. 만약에 인터밀란 혹은 AC밀란이 승리할 경우 승점 차이 15점으로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8연승을 마감한 건 좀 아쉽지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나폴리 이미 세리에 A 우승이 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었죠. 최근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이 100%다라는 좀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98%, 99%, 100%란 얘기죠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라치오전이 조금은 그런 우승 확률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폴리는 여유가 있다. 조기에 우승을 확정질 가능성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폴리의 시즌 첫 홈패배 라치오전 리뷰 마치겠습니다. 한준TV는 포포트와 항상 함께합니다. 포포트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